기이하고 가냘프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 마치 누군가 삶과 죽음 사이의 마지막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한. 남원의 칠흑 같은 겨울밤, 바람은 골목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달동네의 낡고 얼룩진 벽을 후려쳤다.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다. 자욱한 안개와 부슬비, 그리고 축축한 쓰레기 냄새와 연탄가스 냄새가 뒤섞여 있을 뿐이었다. 고물을 주워 생계를 잇는 맹인 석호 할아버지는 강가의 쓰레기장 옆 좁은 길을 지팡이로 더듬으며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느렸지만 목표가 있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귀와 코는 밤고양이보다도 더 예민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를. 처음엔 헛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멈춰서자 그의 심장이 떨려왔다. 응애. 응애. 아기 소리였다. 아주 가까웠다. 젖은 종이 상자 더미 옆 찢어진 방수포 밑에서. 그는 허리를 숙여 세월의 거칠어진 손으로 더듬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무언가에 닿았다. 종이도 천도 아닌 사람의 살결이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쓰레기와 차가운 비 속에 버려진 여자아이였다. 찢어진 비닐에 허술하게 쌓여 온몸은 흠뻑 젖고 얼굴은 지저분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석호 할아버지는 아이를 가슴에 품었다.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때렸다. 빗물이 눈물과 뒤섞였다. 그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놓치면 이 연약한 생명이 손안에서 바로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이. 쓰레기장 옆에 임시로 지은 작은 판잣집으로 돌아와 그는 아이를 포대로 덧댄 낡은 담요 위에 눕혔다. 방은 버스 반 칸만 한 크기였고 양철 지붕은 몇 군데 구멍이 나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그는 마른 신문지와 썩은 나무로 불을 피웠다. 미약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눈 오는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덮어주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더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다. 하늘에 감사했다. 이름이 뭐니? 그가 작게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이름. 하은아. 이제부터 아버지가 너를 하은이라고 부를게.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갰다. 하지만 추위는 여전했다. 하은이는 눈을 떴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깡말랐고 눈빛은 공허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자 맹인 할아버지가 손에 상처 가득한 채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마치 그 시선을 느낀 듯 돌아보았다.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으마. 여기 머물고 싶다면 여기가 내 집이다. 하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민 찬밥 한 그릇과 삶은 달걀 반쪽, 그가 가진 유일한 음식을 떨리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류도 없이, 약속도 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그저 한 맹인과 버려진 아이가 운명적인 비 오는 밤에 만났을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은이는 쓰레기장 옆 작은 판잣집에서 맹인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았다. 매일 아침
그는 대나무 지팡이를 더듬으며 작은 수레를 끌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깡통, 종이, 플라스틱 병을 주웠다. 하은이는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주운 물건들을 말없이 수레에 얹어주었다. 주변 주민들은 그 특별한 장면에 익숙해졌다. 등에 고물 자루를 맴맹인 할아버지와 지저분하지만 눈빛 많은 반짝이는 소녀.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라면 한 봉지, 우유 한 팩, 혹은 뜨거운 찐빵을 쥐어주기도 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그저 스스로 지은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아버지.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자 그들은 낡은 구멍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까다로운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엔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추위에 떠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아이가 낡은 외투로 덮어주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뜨거운 물 2잔을 따라주었다. 할아버지는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바람이 꽤 차가운 것 같군요. 사람 마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더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가게 처마 밑에는 늘 두 부녀를 위한 마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추운 날씨 속 고물줍기와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잎소리와 함께 가을이 지나갔다. 남월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와 작은 골목길을 하얗게 뒤덮었고 차들은 뜸해졌으며 오후 4시면 어두워졌다. 하은이는 특히 밤에 기침을 자주 했다. 맹인 할아버지 석호 씨는 깡마른 팔로 아이를 안고 담요로 몸을 감싸준 뒤 등을 쓸어주며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 지리산의 구미호 이야기, 꿈속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떡 이야기. 한 번은 하은이가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죽으면 슬프실 거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일 기도할 것이다. 섣달 어느 날 밤, 쓰레기장마저 얼어붙을 만큼 추웠다. 석호 할아버지가 종이 더미를 분류하고 있을 때 하은이가 쓰러져 마분지 조각들 사이로 넘어졌다. 그는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느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크게 외쳤다. 누구 없소? 제발. 아이 좀 살려주시오. 제발. 발소리가 달려왔다. 근처에서 배달 트럭을 몰던 젊은 남자가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그는 하은이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석호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트럭에 올라타 긴 길을 가는 내내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남원 시립병원. 눈부신 백색 조명, 소독약 냄새, 분주한 발걸음들. 석호 할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 환자를 부르는 방송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주사바늘이 스테인리스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젊은 의사가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급성 폐렴입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고열이 났어요. 다행히 제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죽였다.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어깨와 엉덩이에 오래된 흉터도 있고요. 이전에 학대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면회가 허락되자 그는 하은이의 작은 손가락을 더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내가 아프고 나서야 병원에 데려왔구나. 나는 눈멀고 무식한 놈이지만 약속하마. 이제 다시는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은이는 눈을 살짝 떴다. 아직 지쳐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아버지는 제 빛이잖아요.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배고픔, 추위, 멸시 등 많은 것을 겪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퇴원 일주일 후 쓰레기장 옆 작은 판잣집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하은이의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석호 할아버지는 난로 옆 구석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깡마른 손으로 낡은 담요 끝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마치 매우 어려운 결정을 고민하는 듯이. 어느 날 아침, 한 여자가 판잣집 문 앞에 나타났다. 비싼 모피 코트, 진흙이 묻은 반짝이는 하이힐.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안경 낀 남자가 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쪽은 북정아동보호센터의 변호사님이십니다. 여자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석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바깥바람이 아닌 바로 앞에 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냉기를 분명히 느꼈다. 저희는 병원에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아이는 최소한의 생활 조건, 의료진, 영양 및 교육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센터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법적 후견인 서류도, 안정적인 수입도, 법적 기준에 맞는 주거지도 없으십니다. 아이를 계속 여기에 두시면 아동 불법 점유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다. 하은이가 임시 칸막이 뒤에서 나와 석호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아이를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할 수 없소.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강제 집행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법이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누군지는 압니까? 그 질문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내가 그 아이를 주었소.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데려갔소. 법이 나를 그것 때문에 잡아가려거든 그리하시오. 변호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공식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찌그러진 양철 문이 닫히고 멍하니 앉아있는 석호 할아버지를 하은이가 뒤에서 껴안았다. 북풍이 벽 틈으로 세차게 불었다. 순간 양철 지붕이 살짝 들썩이며 잿빛 하늘 한 조각을 드러냈다. 석호 할아버지는 손을 뻗었다. 마치 곧 찢어질 듯한 지붕을 혹은 손안에서 무너지려는 삶을 붙잡으려는 듯이. 그날 밤 석호 할아버지는 하은이에게 집에 있으라 이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그는 익숙한 골목을 더듬어 수년 동안 피했던 곳으로 향했다. 시장애인협회 옛 사무실이었다. 젊었을 때 동료였고 지금은 그곳의 관리자로 일하는 현식이라는 나이 든 남자가 그를 보고 놀랐다. 오랜만이군. 자네는 종적을 감춘 줄 알았는데. 도움이 필요하네. 한 아이 때문이야.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았다. 오직 적나라하고 가혹한 진실뿐이었다. 하은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러졌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메었다. 나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저 아이를 잃으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네. 현식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장담은 못 하겠네.
하지만 내가 아는 젊은 복지사가 있어. 마음씨 착하고 융통성 있는 친구지. 아마 그녀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준다면 아이를 지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걸세. 진짜 방이 필요해. 거주지를 합법화할 임시 거처 말일세. 일을 하겠네. 청소든 설거지든. 화장실 청소라도 괜찮아. 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마지막 기회야. 자네가 잡지 못하면 정부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 이틀 후, 그는 남원 외곽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면적은 9제곱미터 남짓했지만 전기와 물, 창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었다. 그는 현식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벽부로 일했다. 매일 복도를 쓸고 유리창을 닫고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은이는 자원봉사자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매일 밤 그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더 이상 동화가 아닌 결의에 찬 속삭임이었다. 너는 이제 이름도 생기고 학교도 가게 될 거야. 다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떨지 않게 될 거다. 아버지가 약속하마. 그날 오후 센터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석호 할아버지에게 젊은 복지사가 다가왔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미경 씨는 날카롭지만 다정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작게 말했다. 석호 어르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세요.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3년 전에 부산에서 조카 딸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은이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계세요. 배를 저어 멀리 나갈 때마다 그는 해안 쪽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매일 아침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김 씨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일었다. 어촌 마을에서 소문은 바닷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김 씨가 저 애를 키우는 데는 다 속셈이 있어. 내가 듣기론 파도에 휩쓸린 게 아니라 버려진 애라던데. 무슨 일에 엮인 거 아닐까? 한 이웃 아주머니가 혜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속삭였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다. 작은 어깨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김 씨가 돌아왔을 때 혜진은 평소처럼 달려 나오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니 아이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조개 껍데기를 돌리고 있었다. 혜진아,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김 씨가 물었다. 아이가 돌아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저씨 아들 생각나서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김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화살 같았다. 제가 아저씨 아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집안의 공기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씨는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혜진아, 아저씨가 널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눈앞에서 또 다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가를 닮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는 너이기 때문이야. 혜진은 조용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 씨는 아이의 뺨에 흐르는 첫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자부심이 뒤섞여 빛났다.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넌 아저씨의 유일한 빛이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말이 줄었지만 더 성숙해졌다. 그는 김씨를 도와 그물을 깁고 밥을 짓고 물을 길었다. 예전에는 귀찮아하던 일들을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다. 어느 날 김씨가 바다에서 돌아오자 혜진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씨는 놀랐다. 죽에서는 설익은 쌀 냄새가 나고 생선살은 제대로 익지 않았지만 그는 깨끗이 다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본다. 혜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눈은 반짝였다. 그러다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월말 어느 날 파도가 평소보다 거셌다. 김씨는 기어코 바다로 나갔다. 곧 다가올 혜진의 생일에 작은 시골 선물이라도 사주기 위해 고기를 더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물을 당기던 중 갑작스러운 파도가 덮쳤다. 배가 뒤집혔다. 김씨는 배전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한참 만에야 그는 겨우 해안으로 헤엄쳐 나와 집으로 기어왔다. 혜진이 그를 보자 손발이 떨렸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김씨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살짝 부딪힌 거야. 하지만 상처는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내내 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수건으로 피를 닦고 물을 떠오고 약을 발랐다. 손은 떨렸지만 김씨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아저씨,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김씨는 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움,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혜진은 조용히 김씨의 삼짓돈을 들고 나갔다. 그는 약과 음식, 그리고 새 손수건을 사왔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또다시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녀석도 결국 떠날 거야. 얻어 키운 애들이 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는 혜진이 그 모든 말을 들었다. 아직 이른 아침, 혜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김씨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다. 혜진은 접힌 자국 하나, 달아빠진 지폐 한 장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진통제, 파스 몇 장, 그리고 김씨가 좋아하지만 좀처럼 먹지 못하는 달걀과 푸성기를 살 만큼만 챙겼다. 돌아오는 길, 마을 시장을 지날 때 찻집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녀석도 결국 떠날 거야. 키워봤자 결국 빈손이지. 김씨가 바보야.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때문에 피까지 흘리잖아. 혜진은 멈춰 섰다.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 말들은 살갗이 아닌 자존심에 깊숙이 박히는 작은 칼날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잊을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김씨가 안쓰러워서였다. 저 남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었다. 혜진이 돌아왔을 때 김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리는 붓고 바지 끝에는 마른 피가 엉겨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고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은 뒤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다. 아저씨, 약 사왔어요. 푹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씨는 반대하려 했지만 아이의 단호한 눈빛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저씨는 괜찮아. 내가 너무 걱정만 안 하면. 혜진은 그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걱정해야죠. 제가 걱정 안 하면 누가 아저씨를 걱정해요? 그 질문에 김씨는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였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들려왔다. 혜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타는 등유등불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손에는 새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김씨에게 사준 선물이었다.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진숙이었다.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더 이상 하은이가 아니야. 내 이름을 바꿀 거야. 내가 필요해. 우리 엄마한테서 몸값을 받아내려면. 영상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로 끝났다. 그날 밤, 석호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은 창밖의 어둠을 조용히 응시했다. 마치 어린 딸의 운명을 감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 그의 손에는 복사된 USB가 쥐어져 있었다. 영상은 진숙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하은이를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새벽 4시, 그는 미경 씨에게 전화했다. 영상이 있소. 이걸 경찰에 보내줘야겠소. 미경 씨는 그의 목소리,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그 목소리를 듣고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에 바로 부산경찰서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해운대 경찰서로 향했다. 미경 씨의 도움을 받아 그는 하은이를 키운 전 과정과 진숙의 신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몰래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다. 담당 형사, 최연우라는 중년 남성은 모든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에게도 친족을 사칭해 보험금을 타내던 사기꾼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조직의 새로운 갈래일 수 있겠군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담팀을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3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아이 한 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진숙이 살던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 영상에서 책모자를 쓴 남자가 방수포로 덮인 수레를 끌고 부산항 근처의 낡은 창고 단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지역은 과거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관리가 소홀한 곳이었다. 수사팀이 파견되었다. 그날 밤, 석호 할아버지는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제가 가야 합니다. 하은이가 거기에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경찰관 한 명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항구의 창고 단지는 밤의 유령처럼 나타났다. 썩은 나무 문, 얼룩진 벽,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경찰팀은 조용히 포위했다. 그들이 문을 부수자 발소리가 들렸다. 한 인형이 창고 뒤편으로 뛰쳐나갔다. 진숙이었다. 한 경찰관이 뒤쫓았다. 그리고 어두운 구석, 낡은 담요 밑에 하은이가 천으로 손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하은아, 석호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경찰은 하은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다행히 감금과 심리적 충격 외에 아이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입지 않았다. 진숙은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지난 3년간 3번이나 개명했으며 실종된 조카를 되찾았며 두 가족에게서 보조금을 사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이 말하는 친족 전문가.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하은이는 석호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사가 절차를 위해 잠시 떨어지자고 하자 아이는 그에게 매달렸다. 다시는 저를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아버지요. 경찰은 실제 양육 기록, 미경 씨의 녹취록, 그리고 특히 하은이의 증언을 검토한 후 석호 할아버지에게 합법적인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바친 사랑, 조건도, 계산도 없는 그 사랑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어느 봄날 아침, 석호 할아버지는 서울의 유명 로펌, 한앤명 국제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힌 붉은 인장이 있는 딱딱한 봉투에 등기 우편을 받았다. 편지는 매우 정중하게 쓰여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석호 선생님께. 저희는 현재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주 중인 데이비드 김, 윤지은 부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두 분께서는 선생님께서 양육 중인 여자아이, 하은, 출생명 김지아로 추정, 양이 5년 전 제주도에서 보트 사고로 실종된 자신들의 친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법원의 감독 하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편지를 꽉 쥐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듯했다. 안정을 찾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은이는 이제 막 다시 웃기 시작했고, 학교에 다시 다니고, 친구들 앞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진실이 나타났다. 어쩌면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가능성. 남원법률센터에서 그는 유전자 검사 연기 신청을 도왔다. 하지만 한앤명 로펌은 매우 유능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부산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일주일 후 그와 하은이는 혈액 채취를 위해 부산대학교 병원에 출두해야만 했다. 채취 직전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누구이든 어디로 가든 너는 영원히 내 딸이다. 두려워 마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만약 결과가 맞으면 저 또 아버지를 떠나야 하나요? 결과를 기다리는 3주는 3년처럼 길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하은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놀라 깨어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인쇄된 얇은 종이가 도착했다. 미경 씨가 먼저 봉투를 열었다.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일치합니다. 99.93%. 석호 할아버지는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사흘 뒤 데이비드 김과 윤지은 부부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품위 있고 점잖은 중년 부부였다. 아내는 대학 교수, 남편은 항공기 엔지니어였다.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서류, 옛 사진,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트 전복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 해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지아의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실종 사망으로 종결되었다. 진숙이 어디선가 아이를 주어와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미경 씨가 석호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분들이 하은이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하은이는 낯선 두 사람, 데이비드와 지은 사이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2살 때 선물했던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곰 인형을 보자 하은이의 눈빛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장난감 있었던 것 같아요. 석호 할아버지는 멀리 서서 지팡이를 꽉 쥐었다. 심장은 부서졌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아이가 그가 강해지길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아야. 미안해. 너를 한번 잃어버려서. 용서해달라고 감히 바라지도 않을게.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은이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말해요. 석호 아버지는 매일 밤 저를 안아주셨고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를 처음으로 천사라고 불러주신 분이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6월, 부산에는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석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은 기나긴 겨울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사랑하는 아이를 집어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켜보았다. 하은, 혹은 지아, 이는 이제 두 방향으로 끌리는 공처럼 살고 있었다. 한쪽은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은 친부모. 다른 한쪽은 남은 인생 전부로 자신을 키워준 그. 김씨 부부는 석호 할아버지가 사는 곳에서 3블록 떨어진 아파트를 빌렸다. 그들은 재촉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하며 기다렸다. 내일 오후 하은이는 학교가 끝나면 석호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들 집에 놀러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책을 읽고 피아노를 쳤다. 석호 할아버지는 막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오늘 그분들께 아버지가 끓여주신 미역국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어느 날 미경 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식 양육권 및 후견인 신청서를 가져왔다. 법원에서 승인되면 석호 할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시고 하은이가 동의하면 친부모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석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류를 접었다. 서명하지 않겠소. 나는 아이를 서류로 붙잡고 싶지 않아. 아이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원하기 때문일 것이요. 만약 떠난다면 나는 소송이 아닌 미소로 아이를 보내줄 것이요. 미경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가슴 아플 정도로 굳건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일주일 후 데이비드 김이 석호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변호사도 제3자도 없이 오직 두 아버지뿐이었다. 데이비드가 차를 따르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말로 말했다. 저는 아이를 찾으면 모든 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미국으로 가고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지아가 어르신을 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보는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만약 지아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오고 싶어 한다면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은이는 석호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친부모 집에서 잤다. 그는 밤새도록 집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하은이가 연습하던 피아노곡 리버플로즈 인 유가 작게 흘러나왔다.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소리 없는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새벽녘,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하은이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눈물범벅이 되어 그의 목을 꽉 껴안았다. 아버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 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저를 데려와 주신 분.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센터 직원의 손에서 아이를 처음 넘겨봤던 날처럼 부드럽고 향긋한 머리카락.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폭발이었다. 7월 초의 어느 날, 남원시 아동가족센터로 발신인 불명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3장 분량의 타자 친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친딸도 아닌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석호 할아버지가 1993년에 음주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차가운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편지 사본은 즉시 후견인 담당 법원으로 보내졌다. 일주일도 안 되어 석호 할아버지는 소환장을 받았다. 과거 범죄 사실 및 양육 능력에 대한 해명 요구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인생의 어느 구석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 이제 무자비하게 되살아난 것이었다. 미경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그를 찾아왔다. 저는 어르신이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믿지 않겠지만 틀린 말도 아니요. 1993년 30이 넘은 청년이었던 석호는 폭력으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희귀병으로 자식을 잃은 그는 술에 빠져 살았다. 한 번은 빚쟁이에게 조롱당한 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실수로 한 사람의 손을 다치게 했다. 집행유예 2년. 30년간 보존되는 기록이었다. 그 후로 그는 은둔하며 살았고 떠돌다 공사장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 과거를 그는 부인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법원은 긴급 심리를 열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김도 경찰도 아닌 바로 정부였다. 사회복지관은 그의 후견인 자격을 잠정 중단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은이를 보호센터에 입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미경 씨는 분노했다. 거의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신 분입니다. 익명의 편지 한 통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다. 의심이 제기되었고 석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하은이를 불러 옆에 앉혔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내가 나를 불쌍하거나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잘못한 적이 있다. 세상을 증오했고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만약 내일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없게 되더라도 기억해다오. 너는 눈먼 자가 계속 걸어갈 용기를 준 빛이었다는 것을. 하은이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뛰쳐나갔다. 석호는 아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은이가 돌아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영상 찍었어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할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영웅이라고요. 그는 서둘러 말렸다. 하은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10살짜리 소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하은이에요. 저는 석호 할아버지의 딸입니다. 눈이 안 보이시고 고물을 주우시는 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가 저에게 누구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줄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곁에 남기로 선택했어요. 제발 제가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세요. 2분도 안 되는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뒤흔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했다. 샵사인 하은이에게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샵사인 진정한 아버지는 피가 필요 없다. 샵사인 우리는 석호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KBS, MBC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도 기자들이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부성애뿐만 아니라 속죄와 미래를 키우기 위해 과거와 맞서는 한 인간의 용기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재판은 전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방청석은 꽉 찼다. 사건의 특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하은이가 올린 영상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언론, 기자, 심지어 석호 할아버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참석했다. 그들은 단지 재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응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사회복지과 변호인은 석호 할아버지의 전과 기록에 대한 고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경 변호사의 반론은 두 가지 핵심을 파고들었다. 과거 전과는 2003년의 법에 따라 말소되었으며 아동 양육 행위와는 무관하다. 거의 10년간의 하은이 양육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심지어 지방정부로부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 그녀는 하은이의 영상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의 증언을 상영했다. 한 채소 파는 할머니가 일어섰다. 저 애는 매일 아침 저한테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저 양반은 눈도 안 보이면서 고물 주우면서도 애를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줘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뭘 더 바랍니까? 그리고 특별한 순서, 전문가의 심리적 보호 아래 진행된 하은이의 증언이 이어졌다. 아이는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법정 앞에 섰다.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아팠을 때 아버지는 저를 업고 밤새 보건소까지 걸어가셨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했을 때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하은이, 작은 천사라고 불러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50대 중반의 엄숙한 얼굴을 한 판사가 고개를 숙여 기록한 뒤 모든 서류와 증언을 검토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했다. 그날 오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석호 씨의 한 양에 대한 합법적인 후견 및 양육권을 유지할 것을 판결합니다. 동시에 허위 사실을 고발한 행위를 고려하여 법원은 투서를 보낸 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시민의 사생활 침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경 씨는 석호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주민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외쳤다. 진정한 아버지. 하은이 파이팅. 석호 할아버지 힘내세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 딸의 사랑에 걸맞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석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미역국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오트밀 죽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서 식사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드물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 평화로운 감각이 감돌았다. 가을, 전주 고등학교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더 길어졌고 얼굴은 더 성숙해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석호 할아버지를 처음 어둠 속에서 미소 짓게 했던 그 빛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이제 혼자 학교에 다니고 밥을 짓고 시장에서 채소를 고를 줄 알았으며 가끔 동네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도 했다. 석호 할아버지는 종종 농담을 했다. 내가 죽으면 이웃들이 나보다 너를 더 아쉬워할 거다. 하은이는 애교 섞인 꾸지람을 했다. 재수 없는 소리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시집갈 때까지는 사셔야 해요. 그가 웃었다. 그때쯤이면 내가 못 보낸다 하고 소리 지를걸. 어느 날 밤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는 저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적 있으세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용감하게 살지 못할까봐 더 두려웠다. 어쩌면 언젠가 너는 떠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도, 직업도, 꿈도 생기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어디를 가든 아버지는 늘 뒤에 있을 것이다. 그림자처럼. 하은이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아버지, 약속해주세요.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제가 보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셔야 해요. 12월, 첫눈이 하얗게 내렸다. 하은이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렸다. 아이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석호 할아버지가 낡은 라디오에서 자주 틀어주던 그 곡, 리버 플로즈 인 유였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지팡이를, 눈에는 검은 안경을 썼지만 그는 모든 건반, 딸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는 모든 순간을 마음으로 보았다. 무대 중앙에서 아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이 곡은 저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께 바칩니다.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사랑해요. 객석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천둥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석호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하은아. 이건 내 어머니, 내 아내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걸 가졌으면 한다. 내가 친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은이는 목이 메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꽉 껴안았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칠흑 같은 비 오는 밤, 낯선 교차로에서 두 부녀의 삶은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때때로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갈림길을 만든다. 공연 몇 주 후,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석호 할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쓰러졌다.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는 하은이에게 망치질처럼 다가왔다. 그의 뇌균형 중추 근처에 작은 종양이 있었다. 의사는 악성은 아니지만 만약 자라면 그의 움직임을 앗아가고 그를 누워만 지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은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병상 곁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가 아프신 거 싫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거 싫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 없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서울의 음대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 피아노 연주과 50% 장학금.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년 봄 학기에 맞춰 입학해야 했다. 미경 씨가 조언했다. 걱정 때문에 미래를 희생하지 마. 내가 어르신 돌보는 거 도울게. 하지만 하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3주 후, 아이는 학교에 1년 휴학 신청서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저는 치유받기 위해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가 필요한 분은 저에게 살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의 하은이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원에 머물며 매일 석호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식사를 만들고 함께 물리치료를 했으며 저녁에는 여전히 피아노를 연습했다. 어느 날 그는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월광을 들으며 미소 짓고 조용히 말했다. 내 피아노 소리는 내 어두운 밤의 빛이다. 다음 해 9월. 그의 건강은 안정되었다. 종양은 자라지 않았다. 하은이는 서울로 돌아와 입학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석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작은 수첩을 쥐어주었다. 나는 너처럼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을 점자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나중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녀는 버스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석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손은 가볍게 흔들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별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4년 후, 하은이는 연주과 수석 학생이 되어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는 전주에서 첫 솔로 연주회를 열었다. 객석은 10,000원이었다. 마지막 연주에 앞서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마지막 곡, 어둠 속에서 나를 키운 사람. 빛을 보지 못하셨지만 제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빛을 주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맨 앞줄에서 더 늙고 머리가 하얗게 센 석호 할아버지는 무대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피아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다.
하은이는 뒤돌아 관객에게 인사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꺼냈다. 안에는 점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고맙다. 꺼져가던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누구나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맹인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가 당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작은 세상의 인물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포옹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온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